감염의 전장에서 최초의 항생제 설파제는 어떻게 만들어져 인류를 구했나, 최초의 항생제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네요. 이제 왼쪽 3부 과학은 과학과 지혜는 별개다 17장에서 제임스 스티븐슨 박사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싶었다. 오랫동안 오클라호마 농촌에서 진료한 스티븐슨은 많은 죽음을 목격했다. 하지만 1937년 가을에 마을 주민들을 덮치기 시작한 치명적인 발전은 뭔가 이상했다. 아이들에 대해서 며칠 안에 6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신장 부전을 의심했고, 병은 카운티 전역에 퍼졌고, 서로의 접촉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고 패턴이 없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환자들은 대체로 어려서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병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으며 도시와 농촌도 가리지 않았다. 전염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틀사 규모의 도시에서 6명의 수수께끼같이 죽음을 맞은 일은 1937년에는 심각한 문제였다. 한편 그의 지방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슨은 지각 있는 의사였다. 그는 지역 내 다른 의사들에게 이상한 질병을 경고하고 책과 학설지를 들여다보며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후열과 많은 연쇄 고견 질병에서의 눈부신 성과를 강조했는데, 심지어 텔사에서도 환자들이 설파제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으며 의사들은 설파제를 처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0월 2일 협회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사설이 스티븐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약이 빛의 속도로 환자들에게 마구 퍼지는 것을 본 편집주의는 의사들에게 설파제를 비롯한 어떤 신약도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상기시켰다. 스티븐슨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뭔가 번쩍였다. 그는 틀사의 의사들에게 들은 바 희한한 신장질환을 앓는 환자 중에서 여러 명이 모가리 때문에 설파제를 복용했음을 떠올렸다. 그는 즉시 그들이 정확히 어떤 약질을 복용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용의자를 찾았다. 모든 사례를 엮은 공통의 끈은 메생길세에 제조한 엘릭시르 술파닐 아미드라는 독점 약이었다. 10월 11일 스티븐슨은 시카고의 미국 의사협회 사무실로 전보를 보내 의문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엘릭시르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을 했다. 엘릭시르. 약재 샘플을 서둘러서 시험용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테네시 브리스톨에 있는 엘릭시르 제조사에도 정보를 보내 약의 제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은발이 단정하게 면도하고 턱이 억세며 메생길사의 창업 소유주의자 40년째 사장을 지내고 있던 세뮤얼 에번스 메생길 박사는 기꺼이 협력했다. 그 자신도 의사였지만 진료는 결코 한 적이 없었다. 그 대신에 꽤 큰 규모의 제약회사를 설립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창고가 있었고 캔자스 시티에 공장이 있었으며 그의 회사는 신뢰할 만한 치료제를 일반인과 의료에 공급한다는 탄탄한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테네시의 개척자 가문 출신이자 남부인으로서의 긍지를 품은 인물이었다. 엘릭시르를 개발한 수석학자 왓킨슨을 불러서 제조법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왓킨슨은 기본형으로 나무 딸기를 선택했으며 단맛을 내리고 사카린 450g을 넣었다. 설파제는 물에 녹지 않기로 악명이 높았지만 단맛 액상약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흑인과 아동이 달콤한 시럽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특허의 제조업자의 상식이었다. 누구나 설파제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메생겔의 연구 사원들은 설파제 엘릭시르라고 하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다. 왓킨스는 엘릭시르를 제조했다. 그것도 만나게. 왓킨스와 메생겔 둘 다 자기네 약물이 사람을 죽게 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 왓킨스가 약재를 만들 때 유일한 문제는 황을 녹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알코올은 효과가 낮았으며 더 흔한 약용 용매도 마찬가지였다.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로션과 연고에 쓰이는 산업용 용매 디에틸
글리콜이었다. 효과는 엄청났다. 오염 가능성이 논의되긴 했지만 대량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독소, 비소, 중금속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 회사에서는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즉시 원인을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다. 매생기는 와킨슨의 제법을 시카고 미국 의학협회에 전보를 보냈다. 이례적인 조치였다. 대부분의 독점 의약품 제조사들은 자기네 체제의 조법을 길을 쓰고 보호했다. 제법이 공개되면 모방되어서 이윤이 줄었기 때문이다. 매생기는 엘릭시르 제조법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정보에 덧붙였다. 그는 엘릭시르를 출시하기 전에 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털새의 죽음이 약제 혼용으로 인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다른 약을 이미 투여하고 있던 환자가 엘릭시를 복용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제약 회사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의약품법 위반이라는 감시하는 유일한 기관은 농업부 내의 작은 부서로 처음에는 화학국으로 불리다가 식품 독소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화학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 농약국에서 농약이 빠진 식품의약국 FDA가 되었다. 1937년에 FDA가 전국에 파견한 조사관은 25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관들은 출하되는 식품을 추적하느라고 검사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뒤에야 의심스러운 약물 라벨이 정확한지, 제약 기준을 준수하는지, 특정 의약품에 대해 그런 기준이 만일 존재한다면 오염되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사후 조치가 고작이었다. FDA는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성으로 미국 의학협회가 발을 내디뎠다. 털새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마침내 워싱턴 FDA 사무실에 전해진 것은 스티븐슨이 미국 의학협회에 처음 정보를 보내고 사흘이 지난 10월 14일이었다. 한 의사가 의료계에 돌고 있는 털새의 중독에 대한 소문을 듣고 FDA에 알려준 것이다. 순간 캠벨의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렸다. 첫 번째는 죽음을 어떻게 조사하고 막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캠벨은 공중보건을 계산하려고 오랫동안 분투했으며 FDA의 힘을 키우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는 켄터키 출신의 싸움꾼으로 30년 가까이 FDA에 몸담으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끊임없이 FDA의 역할 확대를 모색했다. 오클라호마에 파견된 요원에게 스티븐슨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다른 두 명에게는 테네시의 매생길 본사를 방문하도록 했다. 하티건은 스티븐슨을 면담한 뒤에 털새의 주요 길거리를 걸으며 탐문조사를 벌였다. 그러는 그날 늦게 워싱턴의 캠벨에게 정보를 쳤다. 털새 지역에서 수상한 사망사건이 6건이 발생했고 수상한 입원 사례가 더 있으며 엘릭시르가 결국된 것이 틀림이 없고 검사용 샘플이 미국 의학협회에 제출되었으며 나중에 추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티븐슨은 연방요원에게 듣지 않고도 엘릭시르가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 하티건이 털새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의학협회가 검사를 끝내기도 전에 그는 털새 안팎의 모든 의사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고 발병의 추적을 위해서 의사, 약사, 현재 병원 의료진의 임시 전화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털새제약 매약상협회에 엘릭시르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제 그는 신장 손상을 돌이킬 방법을 모색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장 기능이 정지되는 환자들이 점점 늘었다. 하지만 캠벨과 털새의 의사들이 아무리 애써도 막을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하티건이 털새에 도착한 그날 FDA 조사관과 소속 화학자가 브리스톨에 있는 매생길새의 웅장한 4층 사옥에서 매생길 박사와 수석 화학자 헤럴드 와킨스를 만났다. 두 사람은 엘릭시르가 개발되기 전까지 과정을 들려주었다. 와킨스는 일반인이 요구하는 새 제품을 만들기 위해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런 제조법이 흡족하다고 생각해서 매생길 관리 실험실에 시를 보내 향 외관 농도에 대해 검사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법은 겐자스시티의 메생길 공장에 전달되었으며 그곳에서 엘릭시르 술파닐 아미드 150리터가 혼합되어 병입되었다. 말하자면 스티븐이 스털스에서 미국 의학협회에 처음 정보를 보낸 시점에는 이 약재가 한 달 넘게 시장에 풀려 있으면서 제조사로부터 유통사, 영업사원, 약국 의사, 환자에게 흘러들었다는 뜻이다. 메생길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엘릭시를 출시하기 전에 동물이나 인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이 소화기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조사관들도 알다시피 제약회사들은 어떤 약이든 검사하는 일이 드물었다. FDA 인사들은 그 정도로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왓킨스, 메생길 사이 배경을 알아봐달라고 본사에 요청했다. FDA 조사관들은 메생길에서 엘릭시르 판매를 당장 중단하고 고객과 영업사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라고 요청했다. 엘릭시르와 사망의 연관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에 법률에 의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조사하는 동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메생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며칠 동안 정보 수초 등을 보내어 고객들에게 재고를 모두 착불로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독성이나 위험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메생길의 명단이 없는 고객에게는 발송되지 않았다. 그 중에 600여 개 분량으로는 0.5리터, 4리터에 이른다. 엘릭시르의 출하분은 브릭셀에서 추적할 수 있었다. 또 다른 200개의 작은 샘플들은 메생길 영업부서에 지급되었다. 하지만 이제 엘릭시르는 최초 구매업체를 훌쩍 뛰어넘어 도매상이나 엘릭시르를 재판매하는 소매상,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에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메생길사는 엘릭시르를 더는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 10월 16일 하티건은 다시 정보를 쳐서 털스의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고 그 중에 8명은 아동, 모가리 때문에 엘릭시르를 복용했다이고 1명은 성인이라고 인질 때문에 라고 보고했다. 그는 시내의 대다수 의사를 면담하고 모든 약방을 방문한 끝에 엘릭시르가 판매 정지 이전에 총 30번 처방되었음을 알아냈다. 또한 현재 병원을 찾아서 엘릭시르 의심 사망자의 부검을 참관했다. 검시관은 관찰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하디건은 아이의 가족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병의 경과를 말해줬다. 엘릭시르를 먹고 몇 시간 뒤에 역적기를 느끼다 토하기도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잘된 일이었다. 환자 중에는 하도 구역질이 심해서 복용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에 몇 명은 목숨을 건졌을 것이다. 엘릭시르를 너무 많이 복용했거나 끝까지 복용한 운 나쁜 사람들은 소변이 멈췄다. 그 뒤에 재빨리 통증이 찾아왔다. 참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통증이. 엘릭시르를 복용한 뒤에 죽은 6발배기 여자아이의 엄마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아이에 대한 기억마저 슬픔으로 가득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광경이 보이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가녀린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약의 부작용이 이렇게 어떤 성인들은 약 200g이나 복용하도 목숨을 부지했다. 캠벨 국장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는 당장 전국의 엘릭시르 제거를 모조리 회수하고 싶었지만 법률의 발목이 잡혔다. 수십 년간 걸쳐서 독점의약품 제조사와 로비스트는 자기네 제품을 대량으로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사실상 자초시켰다. 의약품 생산분 하나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전국의 공급분이 전량 회수되어 명성이 위협받는 일은 원치 않았다. 지향이 전국 규모로 커져가고 있었으나 캠벨에게는 뾰족한 묘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꼼수를 찾았다. 메생길은 자기네 의약품에 엘릭시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적어도 FDA의 엄밀한 용법에 따르면 알코올 용액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였다. 메생길의 엘릭시르에는 알코올이 전혀 없었다. 용매는 디에틸 글리콜이었는데 캠벨의 부하들은 이 성분도 검사하고 있었다. 이 말은 메생길의 의약품이 엄밀히 말하면 엘릭시르가 아니라 라벨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뜻이었다. 1937년 법에 따르면 잠재적인 독소가 들어있는 의약품은 유통할 수 있었지만 라벨을 잘못 표기한 의약품은 유통할 수 없었다. 10월 17일 FDA는 모든 조사관에게 메생길사의 엘릭시르 술파닐 아미드를 찾아내 전량 회수하라는 정보를 보냈다.
10월 18일 브리스톨의 FDA 조사관은 매생일과 와킨스를 다시 만나 털스의 최근 소식을 알려주고 상황의 긴급성을 저지시켰으며 디에틸렌 글리콜이 독성화물일 가능성을 지정하면서 엘릭시르 판매를 추적해서 중단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와킨스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조사관들에게 실은 자신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기니피그의 동물 독성 시험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록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와킨스는 FDA가 디에틸 글리콜 성분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알고서 조사관들에게 자신이 지난 며칠간 엘릭시르를 한 티스푼 복용했으며 디에틸 글리콜 원액도 맞았다고 말했다. 분명 그는 자신이 그러고도 중독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고 필사적이었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자신이 멀쩡하다고 말했다. 조사관은 엘릭시르의 치명적인 위협을 더욱 강조하는 정보를 보내도록 매생길에게 요청했다. 매생길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그 제품의 위협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 하루는 미국 의학회에서 독성 검사를 계속한 하루였고 동물 실험 결과를 기다린 하루였으며 환자들이 엘릭시르를 더 구입한 하루였다. 이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마지막 4명은 새로운 도시인 미즈리주 이스트 세인트루이스의 흑인 구역에서 발생했다. 그날 시카고에서 미국 의학회지 편집장 모리스 피시바이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음 사설을 미리 공개하면서 공공보호를 위해서 엘릭시르 실판일 아미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이 비극적인 경험은 좋은 비밀인데다 또 표준화되지도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관행에 대해 의사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여야 한다며 특허약 전반에 일침을 놓았다. 캠벨은 히어의 모든 FDA 조사관을 사건에 투입했다. 최대의 단일 작전이었다. 대다수 조사관은 생산자에서 약광체인과 지역 유통업체의 참고로 약관과 의사에게로 최대한 많은 환자에게로 이어지는 주문의 흐름을 추적했다. 10월 18일 미국 의회는 엘릭시르 검사를 끝내고 결과를 털서이 스티븐슨에게 보냈다. 이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일에 짓눌리던 FDA는 아예 파묻힐 지경이었다. 모든 사무실에 정보 전화 좋은 질문이 밀어닥쳤다. 엘릭시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이스트 세인트루이스가 문제였다. 그곳에는 판매가 중단되기 전에 50건 이상이 처방이 되었다. 약을 사간 사람은 거의 모두가 이웃의 인종이었으며 설상가선하고 구매를 찾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세인트루이스의 한 여인은 아이에게 주려고 엘릭시를 샀는데 위험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내다버렸다고 조사관에게 말했다. 어디에 버리셨나요? 여인은 창문을 가리키며 창골목으로 깨지지 않은 엘릭시르 병이 뒹굴고 있었으며 그 속에는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 달콤한 나무 딸기 맛 액체가 들어있었다. 엘릭시를 추적하면 할수록 첩첩산중이었다. 대다수 출하부는 남부의 주로 우송되었으며 이렇게 어떤 첩은 유실되거나 파기되거나 수정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의사는 엘릭시르를 5건 처방했으나 환자들이 모두 멀쩡하다고 말했다. 환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FDA가 추가 조사를 진행했더니 실제로는 7명에게 처방되었으며 그 중에 4명이 죽었다. 희생자 1명은 제주스에 일하는 흑인으로 증상을 알아본 이웃 FDA 조사관에게 희생자 누나의 집을 알려준 덕에 발견되었다. 누나는 동생이 죽기 전에 엘릭시르 종류의 약을 먹었다고 기억해냈다. 그리고는 조사관을 이끌고 들판을 가로질러 2.5km를 걸어가서 나무가 우거진 산자락의 작은 공동묘지에 갔다. 갓 덮은 흙 묻기 위해서 조사관은 접시, 스푼, 병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 그것에서는 마지막 질병과 관계된 물건을 무덤에 올려두는 간섭이 있었다. 병 하나에 엘릭시르 한 티스푼이 남아 있었다. 조지아의 한 매약상은 엘릭시르를 약 190g씩 팔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이 드러난 자 매약상은 2건을 더 팔았다고 실토했다. 2사람 다 죽었다. 매생일 영업 사원들은 또 다른 문제였다. 200명 넘는 직원들이 대부분 이 도시 저 도시 재빨리 이동하며 엘릭시르 샘플을 나눠주었고 호텔에서 묵었으며 찾아내기 힘들었다. 한 번은 FDA가 워싱턴에서 영업사원의 흔적을 찾아서 잭슨 미시간
볼티모어까지 추적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사람을 뒤쫓고 있었다. 물론 도무지 또 협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예외였다. 대부분 기꺼이 돕고자 했다. 매생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네 회사가 법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그의 수소화학자 왓킨스는 더는 자신들이 무고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엘릭시를 먹은 지 며칠 만에 병에 걸렸다. 10월 21일 그는 시카고의 미국 의학회에 정보를 보내서 디에클렌 글리콜 중독의 해독자가 있는지 물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알려진 해독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해독자가 없다. 정은하는가 저 말고 누구도 요 며칠간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라고 그는 엘릭시를 12번 처방하고서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엄청난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겪었다. 인간이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월 26일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36명에 이르렀다. 미시시피 25세 남자는 임지를 치료하려고 엘릭시를 복용했다가 1일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위기는 절정에 이른 듯했다. FDA 조사관들은 온갖 장애물과 싸움의 엘릭시르의 최초 생산분 900리터 중에서 99% 이상을 회수하거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나머지 약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속속 보고되었다. 작은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처방을 받고서 아마도 성병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중 홍보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설파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투약을 꺼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꼼꼼한 검사 설파제의 모든 입증된 약효, 이 모든 것이 경솔한 화학자 한 명 때문에 숲으로 들어갈 위험에 처했다. 이에 FDA와 미국 의회는 모든 공식 발표에서 중독의 원인은 디에틸렌 글리콜이지 설파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설파제가 여전히 질병 치료에 매우 귀중한 약물임을 재차 언급했다. 10월 말이 이르자 확인된 사망자는 67명이었으며 사인의 엘릭시르로 의심되는 사망자도 20여 명에 이르렀다. 행방이 묘연한 엘릭시르는 이제 몇 그램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 환자가 상격거나 FDA에 회수되었다. 11월 3일 세미얼 매생길은 미국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8달 뒤에 매생길세의 수소화학자 헤럴드 왓킨스는 머리에 총을 쏘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하, 참 불행한 일이었군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참 안타까운 하나의 그 엘릭시르에 대한 그것이 잘못된 그 속에서 처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군요.